제가 최근 여기저기서 뭐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도체가 좀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바닥권이다. 반면에 시클리컬은 지금부터 좀 안 좋아지는 그림들이 반영되기 시작할 거라서 좀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두 배 지난 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인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증권사 연간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 정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팀장님, 네. 최근에 주식이 많이 우리 국내 주식이 선방하고 있는데 네. 왜 그렇게 선방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코스피 2130대를 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되는 수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좀 레벨이 많이 떨어지는 그림들. 이 와중에 중국 비중을 줄이는,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 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중국 주식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대만, 인도, 한국 같은 아시아 지역 쪽으로 좀 나눠서 더 추가적으로 사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또 홍콩과 대만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한국 증시로 좀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되면서 시장에는 코스피는 좀 24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그러니까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처럼 빠지기보다는 흔들려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적 안도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 환율 안정, 외국인 수급 개선, 이런 변수들이 코스피를 2130대에서 2400선에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본격적인 전망이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11월 FOMC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네. 또 그렇다고 뭐 이게 금리 인상은 또 유지할 거다는 또 말을 했잖아요. 네네네. 12월 금리 인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12월 달에는 아마 10월 CPI 결과를 가지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로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속도 조절의 가능성은 열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CPI가 11월 10일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컨센서스는 9월이 CPI는 8.2에서 8.1로 살짝 떨어지고 코어 CPI는 6.6에서 6.6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컨센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보다 낮게 나오면은 50pp, 그리고 이거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75피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 통화정책 긴축이라는 스텝이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시장에서는 벌써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그래 0.5pp, 0.75 뭐 올라가는 거 예상하고 네.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참 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 벌써 다음 내년까지 뭐 5%까지 뭐 예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까지도 시장은 다 반영한 느낌이 일정 부분 반영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컨센이 올라왔었던 거를 보면은 내년 금리 인상 상단이 5%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12월 FOMC에서 연준이 5% 이상의 금리 점도표를 보여주지만 않는다면 시장이 더 통화 정책에 의해서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왜 나왔을까? 그 다음 스텝은 뭘까라는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FOMC 추가된 성명서에 추가된 문구가 있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자료에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추가된 문구가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의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금융 변화를 고려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한 지가 지금 8개월째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ECB도 그렇고 FMC도 그렇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떤지를 보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은 열어놨는데 또 한편으로는 물가도 보겠지만 경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보겠다라는 얘기 같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 속도 조절이 나왔고 그 다음 스텝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면 첫 번째로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다음 스텝은 언제까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들을 보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화두를 던졌어요. 최종 금리 수준이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9월 FMC 때 제시한 게 점도표에서 제시한 게 내년이 4.6이었거든요. 그보다 높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면 아마 12월 달에 50pp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50이나 25 하고선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야? 2월, 3월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이라도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욕심은 알겠는데 지금은 방점이 찍힌 부분들이 경제적 파급력을 확인해야겠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많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라는 쪽에 좀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통화정책에 대한 컨센은 많이 선반영됐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더 커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금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경기 충격이 얼마나 정도가 될지를 23년 상반기까지는 좀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또 리세션이 오니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괜찮은 건 맞아요. 3분기까지는 괜찮은데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미 유럽은 역성장 컨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경기가 괜찮을 거야라고 안도하기에는 좀 위험 요인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리세션 온다고 하면서도 주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네. 알면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역실적 장세의 성격을 띠고는 있어요. 경제 전망, 그렇죠. 이익 전망도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통화정책에 아직까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많이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통화정책의 일희일비하는 과정 속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펀더멘탈 지표들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증시는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GDP 성장률이나 이익 전망은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둘 간의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400, 2,500, 2,600을 가는 그림보다는 이 거리감을 한 번 정도는 좁혔다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최근 컨센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라는 컨센이 최근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제가 11월 전망을 했었던 11월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화당의 지지세 결집이 만만치 않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최근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거는 중간선거 있은 다음에 무조건 올랐대. 그렇죠.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죠. 20번이 그랬다면서요. 20번.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더니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맞습니다.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파란색이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의 평균 S&P 500 흐름이에요. 중간선거가 없었던 해의 평균 흐름보다 훨씬 더 높죠. 지금 그러네요. 10%포인트 이상 아웃퍼폼을 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중간선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변수 때문인가를 봐야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적 이벤트나 이슈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적인 예로 트럼프 때. 트럼프 때 당선이 되면 시장이 난리 날 거다. 이제 세계 망한다. 증시 망한다라고 했었는데 더 좋았죠. 언제 그랬냐는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펀더멘탈이지 선거 결과나 선거 이벤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가 요 그림일 것 같아요. 이게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의 10월 달을 빨간색 선으로 표시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파란색이 경기선행지수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60년 이후 15번의 선거 중에 11번이 경기 저점에서 펼쳐졌어요. 경기 신기하네. 저점. 신기한 것도 있지만 일부러 그 저점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거보다도 경기 사이클이 평균적으로 보면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평균 2년이 걸리고요. 고점에서 저점까지가 평균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저점까지 사이클이 4년이에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년 이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15번 선거 중에 14번이 경기 선행지수가 저점일 때 펼쳐지면서 증시가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표로 해가지고 콘트 투자하면 되겠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보시면 여기 끝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4번의 경우 78년 10월, 94년 10월, 94년 10월, 18년 10월 경기선행지수가 꺾이거나 정점에 있었을 때의 흐름만 따로 본다면 요 빨간색 선까지 움직였어요. 전부터 떨어지다가 한 3개월 정도 바닥을 잡는 과정이 있었고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을 잡고 턴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의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는 경기 사이클과 저점이 딱딱 맞았기 때문이지 경기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에 좋았던 것이지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건 아니다. 지금 경기 사이클을 바라본다면 막연한 좋았다라는 기대보다는 조금은 그동안의 통계와는 좀 다른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벌써 10% 넘게 오른 것 같아. 네. 그 전에 중간 선거도 끝나기 전에 이것도 선반영된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민주당이 컨센으로 우위를 보인다고 하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많이 좋았었잖아요. 네네. 그런 그림들이 좀 반등으로 나왔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그림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보다는 뭐에 주목하자.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상원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최근 업데이트가 좀 더 돼야 되긴 하는데 제가 11월 초만 하더라도 요걸 보고 저는 공화당이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역전돼 버렸습니다.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고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하원은 공화당이 무조건 이기는 걸로 나왔고 상원은 한때 민주당이 40%포인트 격차로 이길 거야 라는 확률이 높았는데 9% 최근 이거 더 좁혀졌어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들어가셔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거의 약간은 공화당이 조금 우세한 쪽으로 잡히긴 하거든요. 거기는 이미 공화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이기면은 무엇이 변할까가 더 중요하지 지금은 선거 이후에 증시가 오른다 내린다는 경기 상황을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또 공화당이 서로 주목하는 업종이 다르죠. 그쵸. 지금 요 표를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에서 좀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차별화된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민주당이 추가 지원하자. 공화당은 우리 경제 회복이 먼저야.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적극적이고 공화당은 좀 우선순위에선 좀 밀려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민주당은 친환경, 공화당은 전통 에너지.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아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반면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차지하게 되면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6월 달에 이미 우리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화석연료, 천연가스, LNG 이런 거 수출 많이 한다. 그리고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혁신하고 효율화한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잘 모르겠고 수력 발전 좀 장려하자. 이쪽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기대감이 컸던 것들이 좀 많이 후퇴하는 정도가 불가피하고 기존 전통 에너지 쪽은 많이 톤다운 됐던 게 좀 올라오는 정도의 흐름들이 결과에 따라서 좀 엇갈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제 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투자자들은 또 울고 웃는 모습이 네. 반복되는데 팀장님께서는 IT보다 시클리컬을 더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실적 결과만 놓고 보면 네. 여전히 IT가 괜찮고 뭐 나머지는 잘 버텨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거꾸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눈높이예요. 눈높이.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요 위에 그림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전망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죠. 뭐 거의 수직 낙하듯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잘 버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막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IT보다 시클리컬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 실적을 바라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IT, 반도체는 좀 많이 내려와 있고 눈높이가 많이 내려가 있고 반대로 시클리컬 쪽은 아직까지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영업이익률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반도체만 따로 빼서 영업이익률을 보여드린 건데 내년 전망이 10.1입니다. 2019년 반도체 업황이 망가졌어 난리야라고 했을 때가 11.8이었는데 그보다 낮고요. 2014년보다도 낮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좀 더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밑에 그림 뭐냐면 반도체, 유틸리티, 조선을 빼고 유틸리티하고 조선을 왜 뺐냐면은 엄청나게 적자였다 이제 흑자 전환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건 좀 빼고 보자라고 해서 나머지 업종들을 봤더니 21년 경기가 그렇게 좋았다라는 때의 영업이익률이 9.2, 올해가 8.8, 내년은 8.6, 24년은 8.8 다시.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은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올해 GDP 성장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년 GDP 성장률이 미국이 0.4고요. 유럽은 마이너스 0.2고요. 독일은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런데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시클리컬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수준만큼을 지킬 수 있을까?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이미 실적 전망이 많이 떨어져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시클리컬은 이익 전망이 최근까지 많이 올랐었거든요. 2분기까지. 그러다 최근 꺾이는 상황이라서 떨어질 룸이 좀 많이 남았다. 눈높이가 더 많이 하향 조정된다. 조정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제가 최근 여기저기서 뭐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도체가 좀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바닥권이다. 반면에 시클리컬은 지금부터 좀 안 좋아지는 그림들이 반영되기 시작할 거라서 좀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면은 괜찮다.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경기 상황들이 반영이 되면은 8.6이라는 영업이익률은 저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률도 지금 2011년 이후 4분기 영업이익률 평균보다도 1%포인트가 높거든요.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조금 과대 예상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클리컬의 이익 하향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 중에서 네.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업종이 있을까요? 뭐 최근 잘 갔던 업종이 눈에 띄죠. 왜냐면은 요 그림 보시면 22년, 23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월 대비 빨간색이 전월 대비 변화율이고요. 회색이 3개월 전 대비 변화율인데 뭐 IT 가전 뭐 올해도 내년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 일부 기계 업종들 안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요 두 개가 최근까지 시장을 굉장히 뒷받침하고 끌어왔다라고 본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시클리컬은 지금 막 꺾이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올해도 내년에도 조선, 철강, 화학, 에너지, 운송 특히 내년은 철강, 운송, 에너지, 화학 업종들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쪽들은 아마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기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겜이에요? 나 누군지 몰라?